모범 답안이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기업들도 소위 미드나잇 클로즈라고 다소 소홀히 취급되고 했던 분쟁 해결 조항에 관하여 우리 기업의 가장 유리한 중재액 조항이 계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상력을 활용하시고 발휘하시라는 것입니다. 분쟁이 생기고 보면 분쟁 해결 조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유리한 분쟁 해결 조항은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고 익숙하다고 느끼는 중거법, 중재기관, 그리고 중재지입니다. 즉 한국법, KCAB 인터내셔널, 그리고 서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적인 더위를 예고하는 이 여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 의장님. 그러면 우선 제가 그 COVID-19과 국제중재라는 그런 주제로 간략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현장의 박은영 변호사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상사중재원과 우리 김현장 사무실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 모든 분들이 지금 경험하시다시피 이 코비드-19 사태는 우리 개인, 기업, 국제 경제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국중재까지도 바꾸었습니다. 혹자는 글로벌리제이션이 사실은 종료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국제 거래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중재지로 이행을 하고 그 중재 기관들을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중재인, 중재 변호사 또 전 세계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과 같이 이렇게 모여서 활동을 하고 중재 판정이 나면 집행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락다운이라든가 소셜 디스턴싱 또 국공세에서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참으로 전무후무 그런 3개월을 우리는 지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국제 중재 커뮤니티도 사실은 기민하게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버추얼 아비트레이션, 또 버추얼 히어링 이런 것들이 새로운 노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경험하시겠습니다만 국제 중재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 큰 흐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이 팬데믹 사태 자체에서 오는 것인데 이런 그 경제 거래나 개인의 활동에 제약이 가해 있다 보니까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이 일종의 불가항력, 포스 무저가 아니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경우에 어떤 그 진행 중인 거래에 있어서 중재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런던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주요 국가에서는 과연 중재가 맞느냐 아니면은 법원이 맞느냐 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거래를 잘 하지 못하고 하는 면에서 현지 법원에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분쟁 해결 제도가 절대적으로 아마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또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각 당사자가 자기 원하는 중재 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얻는 중재는 역시 여전히 역할을 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중재 사건의 비중도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그
이 코비드-19 팬데믹 사태가 어떨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말까지는 이런 소위 버추얼 히어링이나 버추얼 아비트레이션으로 진행하는 것이 점점 더 뉴 노멀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중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중재 합의가 기본이 되는데 많은 사례의 경우에 중재 합의가 흠결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 마지막에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깊이 검토하지 못해서 중재 합의가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면 생각하지 못했던 비효율성과 불확실성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손실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적합한 중재 합의는 분쟁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재의 전문가분들과 또 실제 이용자인 사내 변호사분들이 함께 문제가 되는 중재 합의의 내용과 요점을 짚어보고 또 특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각 산업 부문별로 특유한 중재 합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제기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토론해보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발표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고 이제 중재조항의 기본 요소와 그 KCAB의 중재조항 검토 실무에 대해서는 김현장의 이형근 변호사님과 또 KCAB 인터내셔널의 사무총장 임수진 총장님이 함께 서로 토론을 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 발표를 이형근 변호사. 저는 중재조항 내지 중재합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제가 볼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요소별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할 것 같은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오늘 웨비나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중재에 대한 이해도의 편차가 꽤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후속 세션들의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전달하는 데 주된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재 조항을 구성한 요소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먼저 중재 조항의 기초가 되는 중재 합의란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합의의 정의는 우리 중재법 제3조 가져온 거예요. 이 규정에 따른 중재 합의란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해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른 것보다도 중재 합의도 본질적으로는 사적 자치 내지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종의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한 그리고 또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는 당사자들이 중재 절차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 웨비나 주제인 중재 조항과 중재 합의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재 조항이라는 단어는 법률상 정의된 용어는 아니고요. 보통 이러한 중재 합의가 주된 계약의 일부로 포함된 거를 일컫는 말이고요. 중재법 슬라이드 하단을 보시면 중재법 제8조 1항에서는 중재 합의를 계약의 중재 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중재 조항은 중재 합의가 분쟁 발생 전에 계약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후적으로 중재 합의가 있게 되는 소위 중재 부탁 계약, 이게 한국말로는 조금 어색하긴 한데 submission agreement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중재 합의 내지 중재 조항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이어그램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12시 방향부터 우선 중재의 의사 내지 중재 대상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 또 시계 방향으로 중재에 적용될 중재 규칙, 그리고 만약 기관 중재인 경우에는 중재 기관, 다음으로 또 중재인 선정 방법이나 중재인의 숫자, 이런 중재 판정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법적인 중재 장소로서의 중재지, 마지막으로 중재에 사용될 중재 언어 등을 주요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중거법 같은 경우에는 중재 합의의 중거법 이 정도를 제외하면 엄밀하게는 중재 합의를 구성한다고 보긴 어려워요. 근데 다만 실무상으로는 중재 조항과 함께 많이 협상을 하고요. 검토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분쟁이 발생해서 실제로 중재를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함께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예, 중재 합의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의 중재 조항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중재 친숙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중재 조항 드래프팅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 저는 당사자 간의 중재기관에 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도출해 보시고, 이런 합의가 만약 도출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합의된 중재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 중재 조항을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를 적절히 변형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뒤에서 사무총장님과 문답 세션을 진행하면서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중재 업무를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중재 조항들을 정말 다양하게 접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흠결이 있는 기존 계약상의 중재 조항을 뭐 복붙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중재 조항 아니면 표준 중재 조항을 너무 복잡하고 또 창의적으로 변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예로 든 대한상사중재원 표준 국제중재 조항을 보시면 우선 제일 앞부분에 Any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이 부분이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 그리고 또 중재 대상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중재 규칙 및 중재 기관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또 특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중재 판정의 구성, 특히 여기서는 중재인의 수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재지, 마지막으로 중재 언어 순서로 기본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중재 조항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에 대해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중재 조항에는 제일 중요한 게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해요. 또 그리고 만약 중재 대상이나 범위를 한정하려고 하면 그러한 취지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뒤에서 김혜성 변호사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사실 제일 대표적으로 법원 소송 중재를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유형의 그 중재 조항을 소위 선택적 중재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중재 조항은 당사자들의 중재 의사가 약간 문제되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중재는 사적 가치의 산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도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 공정거래, 도산, 뭐 IP 중에 특히 특허의 유무에 관한 분쟁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유형의 분쟁을 소위 중재 가능성, 여기 arbitrability가 없는 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중재 조항의 적용 범위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사실 계약 관련 불법 행위가 과연 계약상 중재 합의의 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는지가, 특히 뭐 여러 가지 문구 중에 any disputes arising under this contract 이런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꽤 많이 다퉈졌었는데요. 최근 실무상으로는 뭐 이러한 유형의 중재 합의도 그 계약 관련 불법 행위를 포함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이제는 통설인 것 같고요.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이제 다음으로 중재 규칙 및 중재 기관에 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재 기관이 반드시 중재에 또 관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비기관 중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운시트럴 중재 규칙을 많이 쓰는데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또 이론적으로는 중재 규칙과 또 중재 기관이 꼭 같이 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SIC를 중재 기관으로 하면서 ICC 중재 규칙 적용하는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사례 문제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Hybrid Arbitration Clause에 대한 내용이고, 역시 뭐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실무에서도 실제로 자주 보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블랙 포인트는 사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하나의 중재기관이 여러 중재규칙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어느 규칙이 적용되는지 사실 조금 혼란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혹시 특정이 가능하다면 특정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KCAB만 해도 이제 국내 중재규칙이랑 국제중재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규칙도 또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실무상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사무총장님과의 문의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재 조항에는 이제 보통 중재인 선정 및 중재판정 구성 방법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 대표적으로 중재인의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대개는 이제 1인 아니면 3인 이렇게 홀수 중재판정부를 하고요. 참고로 당사자들의 정함이 없으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 중재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점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또 그리고 중재인을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 중재인의 국적, 경력, 자격 등 중재인이 갖춰야 할 요건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사전 합의된 사항이 있으면 중재 조항에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하단을 보시면 중재지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단순히 뭐 중재가 생겼을 때 히어링을 위해 어디로 출장을 간다 이런 의미 이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리걸 임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중재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절차에 적용될 중거법, 또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 관할 법원, 뉴욕 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의 집행 가능성 등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되니까 유의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점에서 사실 중재지라는 개념은 단순히 히어링 등 절차가 물리적으로 진행되는 중재 장소, arbitration venue와는 구별이 되고요. 또 이제 아까 절차적 중거법이 중재지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차적 중거법은 예를 들어서 중재 당사자에게 일반적인 비밀 유지 의무가 인정이 되는지 여부, 아니면 또 뭐 법계에 따라서는 소멸시효 제척 기간이 이제 절차적 요소라고 판단하는 법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쟁점을 판단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사실 중재기관 중에 특정 도시나 국가 명칭이 들어간 중재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대한상사중재원부터 시작해서 LCIA, SIAC, HKIC, DIAC 뭐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요. 사실 중재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 중재기관이 소유한 국가에서만 중재지를 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사실 이 경우에 ICC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많이 쓰시기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섞어서 쓰려고 하면. 근데 KCAB 중재의 경우에도 당연히 중재지를 다른 나라의 다른 도시로 정하는 게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KCAB 중재 규칙에서는 사실 중재지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 점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벌써 이제 슬라이드가 중재 조항의 주요 구성에 관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어떤 중재 절차에 사용되는 언어의 경우에는 중재인, 뭐 대리인의 풀이나 아니면 중재 비용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민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KCAB 중재 규칙에서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언어 등을 고려해서 중재 판정부가 정하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 우리 기업이 당사자인 국제중재에서의 중재 언어는 영어인 경우가 제일 많고요. 실무상 사실 복수 언어 중재를 또 가끔씩 보게 됩니다. 뭐 한중, 한영, 월영, 한월 뭐 굉장히 다양한 유형 역시 있을 수 있는데, 절차상으로 사실 복수 언어 중재는 너무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네, 마지막으로 중거법에 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보통 이제 계약서에 governing law, 계약 해석의 중거법을 넣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중거법은 이제 분쟁의 실체에 적용되는 중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절차적 중거법이라는 게 있는데, 절차적 중거법은 보통 이제 분쟁 해결 조항에서 관할 법원이나 중재지를 특정함으로써 법정지법 내지 중재지법이 자동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계약 전체에 적용되는 중거법이 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재 합의에 대해서만 고유하게 적용되는 중거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재 합의의 유무효가 문제가 된다. 그럴 때는 이제 후자가 적용되겠죠. 근데 사실 실무에서 뭐 중재하는 변호사가 중재 조항의 작성에 그렇게 자주 관여할 기회가 있지는 않은데,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를 별도로 특정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합의가 없을 때 중재합의의 중거법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는 나라마다 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중재지법, 그러니까 절차적 중거법을 이제 중재합의의 중거법 많이 보는데, 똑같이 커먼웰스 국가 중에서도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실체적 중거법을 중재합의의 중거법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작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싱가포르랑 같은 입장을 기본적으로 취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제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세션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못할 텐데 앞서 살펴본 중재조항의 기본 요소에 일종의 모듈로 추가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들을 여기 조금 적어봤습니다. 일부는 사실 법적으로 당연한 내용이어서 굳이 중재조항에 넣을 필요는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꽤 자주 보이는 것들이 있고요. 또 이 중에서 특별히 유의미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예로 들면 뭐 중재 비용의 부담, 특히 뭐 당사자 각자 부담을 아예 계약에서 정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의가 있으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그 중재 기관이 사용하는 중재 규칙에서 신속 절차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예정하고 있는데 신속 절차에 옵트인 할 것인지 뭐 옵트 아웃 할 것인지 이러한 합의가 있으면 여기 또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특히 건설 중재 이런 데서 자주 보이는 게 뭐 협상, 조정 아니면 전문가 결정 같이 ADR 내지 중재 전치 절차라고 해도 될까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역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주권 면책의 포기 조항을 또 가끔 보게 돼요. 근데 주권 면책 포기 조항은 주로 이제 공기업 아니면 공공단체와 중재 합의를 할 때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재 조항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전체로 살펴봤는데 제 세션의 핵심 요약 내용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중재 합의는 이제 사적 자치 내지 당사자 제3무림으로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이게 중재에 있어서 사실 어쩌면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중재 합의의 내지는 중재 조항의 구성 요소로는 중재 의사, 중재 규칙 및 중재 기관, 또 중재 지, 중재 판정부의 구성 방법, 중재 언어 등을 들 수 있고요. 그렇지만 또 중재 조항을 너무 또 이제 창의적으로 작성하려고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은 대한상사중재원 등 중재기관이 제공하는 표준 중재 조항을 활용하시면 안전하겠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KCAB 인터내셔널 사무총장으로 계신 임수희 변호사님을 모시고 그 중재 조항과 관련해서 자주 생기는 문제들에 있어 KCAB 실무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혹시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화면 하단에 있는 Q&A 버튼 사용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은 취합을 해서 나중에 웨비나 후반부 Q&A 세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선 사무총장님께 제일 처음으로 드리는 질문은 조금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문제가 있어 보이는 흠결이 있는 중재 조항의 기초에서 중재 신청이 접수가 됐을 때 KCAB 사무국에서 이를 처리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한상사중재원은 기존의 그 국내 사건들, 그러니까 국내 중재 절차에 따라서 그 사건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국제중재센터라고 국제적인 요소가 있는 사건을 따로 다루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중재센터 내에는 4명의 케이스 카운슬 분들이 있고 팀장급이 한 분 계시고 상근인 제가 사무총장이 있고 그리고 비상근인 우리 의장님께서 계시는데 제가 요 인적 구성을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새로운 사건이 지금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되고 이게 국제센터의 관할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분류가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사건 담당자를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 담당자가 이 중재 신청서를 받자마자 중재 합의 내용을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 생기는 결함 혹은 흠결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첫 번째 검토를 하면서 이 검토 실무가 이제 시작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흠결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느 단계에서 어떤 개입을 하는가가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중재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중재 합의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은 어떨 때는 그야말로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점점 한 다음에 서울, ICC 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는데 중재 합의가 아예 없거나 혹은 막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뭐 KCAB랑 어떻게든 연결시킬 만한 그런 너무 명백하게도 좀 특이한 것들은 저희들이 이게 그 1차적인 접수는 하지만 뭐 따로 접수 피를 받거나 그렇지 않고 보완을 바로 요청합니다. 이거 진짜 여기 접수하시려는 거 맞습니까? 하면서 그 당 가서 합의를 보시거나 하면서 다시 또 돌려보냅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좀 무익한 그런 그 절차들이 계속 이어지면은 이게 좀 그 신청인 입장에서도 좀 실망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 원칙이 그렇지만 또 가끔씩 아주 예외적으로
아예 외국 당사자가 그렇게 불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 당사자를 상대로 약간 좀 사후 합의를 유도할 생각인지 중재를 대한사설중재원이 신청을 접수를 하면은 저희들이 바로 보완을 요청을 하면은 그냥 사후 합의서 오거나 혹은 어떻게 잘 해결됐습니다 해가지고 분쟁을 잘 종결하거나 가끔씩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이거 갖고 가져가면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when in doubt do file 하고 저희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진짜 그래서 1차적으로 보완 요청하는 부분은 바로 보장을 주시고 뭐 언어가 없다거나 중재인 수가 없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중재 규칙 제 3조에 보시면은 중재 신청서에 들어가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요소들 중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뭐뭐를 보완해 주세요 하고 이게 바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합의가 보완이 안 되거나 혹은 합의를 통해서만 보완을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예컨대 뭐 중재인 수 이런 게 있으면은 내부적으로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재 사무국 안에 중재 실무위원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이게 뭐 특별히 무슨 대단한 단체는 아니고 그야말로 실무자 네 분이랑 팀장과 이제는 사무총장인 제가 하나의 그 실무 그야말로 그 팀이 돼가지고 이 공통된 그 쟁점을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고 결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 그러니까 규칙이나 이런 걸 다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하면은 뭐 제 결재와 또 의장님의 결재까지 겹쳐가지고 뭐 중재인 수가 뭐 일로 정해지거나 사무로 정해지거나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떤 흥결들 예컨대 뭐 언어 그 언어 같은 경우는 중재 판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재 판정부를 구성한 다음에 해결되는 부분은 사무국에 개입한다기보다는 사무국이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는 그 절차를 통해 가지고 판정부의 판단에 맡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니까 네, 그게 뭐 전반적인 저희들의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그 앞에서 제가 하나의 중재기관에 사실 여러 개의 중재 규칙이 있다 보니까 이를 특정하지 않으면 당사자 의사가 과연 어느 중재 규칙을 적용하려는 것인지 조금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특히 KCAB처럼 국내 중재 규칙이랑 국제 중재 규칙을 다 운용하시는 경우에 실무상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규칙이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중재 판정부 구성이 많이 달라지고 중재 전체의 다이내믹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굉장히 크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국내 회사인지 외국 회사인지 법적 지위 등이 조금은 애매한 당사자를 상대로 중재 신청이 제기가 됐는데 만약 당사자들이 중재 조항에서 중재 기관 및 중재 규칙을 그냥 대한상사중재원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규칙이라고만 이렇게 정해놨고 그리고 국내 중재 규칙인지 국제 중재 규칙인지 특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떤 규칙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국제중재규칙 제3조를 보면은 단서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일단 당사자들이 뭐 명시적으로 국제중재규칙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을 하면은 이게 뭐 당사자의 국적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국제중재규칙이 적용되고 그리고 그 국제중재센터의 사무국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딱히 international rules 이렇게 써있지 않다는 경우도 예컨대 뭐 KCB rules 혹은 by arbitration at the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 국제 중재에 해당되는지를 보고 이 규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국제 중재의 definition을 보면은 당사자 중 일방의 그 영업소가 해외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 or 관계로 그게 아니면은 중재지가 대한민국 외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걸치면은 국제 중재가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둘 다 주된 영업소가 한국에 있거나 그리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는 그 국내 중재가 되는데 반면 설령 주주가 그 한국에 있다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자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 엔티티의 상고소 자체가 혹은 그 영업소 자체가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국제가 이제 적용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앞에서 역시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사실은 또 그리고 실무를 하다 보면 그 제일 흔하게 접하게 되는 흠결이 있는 중재 합의가 사실 중재 조항에서 혹시 다음 질문으로 예, 그 실무상 제일 많이 흔하게 접하게 되는 흠결이 있는 중재 조항이 사실 중재 기관의 명칭이 제대로 특정이 안 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렴풋이 대한상서 중재원인 것 같긴 하지만 중재 조항상 명확하진 않은 경우에 이러한 중재 합의에 기초해서 중재 신청이 들어올 때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네, 의외로 그런 조항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옮기지 않고 그냥 대강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중재법 17조에서 만드는 중재판정부의 자기관할 결정권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 입장에서는 판단하는 그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판정부가 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그 판정분들의 평가를 하시는 거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대한상설중재원이 유일하게 국내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상설 중재 기관이다 보니까 당사자들의 의사나 상황을 봐가지고 이건 대한상설중재원 생각한 게 뻔하다, 그러니까 혹은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 하면은 관할을 인정하시더라고요. 이게 외국 중재인들도 그러시고 또 국내 중재인도 마찬가지시고 뭐 최근에 그 중국 법원에서 관할 갖고 좀 다투었다가 결국은 KCAB 어워드가 집행이 된 사례를 보면은 대한민국 법률에 근거한 대한무역중재위원회라고 합의에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이제 그 중재인 입장에서는 이거 대한상설 규정 말고는 왜 없다 이거다. 그 당사자들이 하는 행동 보니까 그거였었다가 있고 뭐 그 이거는 외국 중재인들이 맞다 관할이 있다라고 판단한 사건인데 The Korean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ttee. 약간 코리안자가 들어가고 뭐 얼비트레이션 들어가니까 그 외국의 중재인들 이거는 그 완전히 그 유로피안 중재인들이었는데 이 KCAB 맞다 달리 당사자들이 합의한 것 같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관을 인정하는 경우로 봐서 이게 코리안이고 얼비트레이션이고 기관이다. 라는 요소가 어느 정도 매치되면은 이게 대한상설 중재 관할을 인정하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예, 지금 사실 밑에 Q&A 보다 보니까 또 관련된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제가 뭐 한꺼번에 그 질문을 드릴게요. 예, 중재 언어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제일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여서 저희가 질문을 조금 사무총장님께 드리고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중재 언어가 중재 비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통역, 번역 비용도 만만치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재인, 대리인 선임할 때 고려할 수 있는 풀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객들이 꽤 자주 물어보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 국어로 국제중재 규칙을 진행하면 국제중재 규칙에 따라서 중재를 진행하면 안 되냐, 아니면 또 반대로 국내 중재 규칙에 따라서 중재를 진행하면 중재인 보수 등이 낮아지고 중재 비용이 낮아지니까 국내 중재 규칙으로 하고 싶은데 언어만 영어로 하면 안 되냐, 그리고 영어로 해서 이제 고객이 절차 진행을 잘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사실 이 두 가지 조합이 KCAB 실무상 가능한 조합인지 총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예. 일어나서 뭐 국제 규칙을 해서 꼭 영어로 해야 되거나 혹은 뭐 중국어로 해야 되거나 이건 아니고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 언어로 가기 때문에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제 규칙인데도 국문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뭐 오히려 더 그러니까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국내 중재 규칙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요율표나 뭐 수당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국내 중재 규칙이면서도 또 영어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진행하는 경우도 자주 있지는 않지만 있어서 꼭 언어와 그리고 그거를 매칭을 해야 되는 부담이 없습니다. 아마 과거에 그 국내 규칙에는 약간
레거시 이슈긴 한데 국내 네, 예, 규칙에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국내 규칙에는 국문으로 약간 좀 유도를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이게 언어와 규칙과 이게 혹시 알라인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당사자 자치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 자치가 최우선이고 또 어느 정도 fairness 그러니까 뭐 너무 터무니없이 불리한 언어가 가지 않게끔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중재인들이 fairness나 efficiency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는 그 당사자가 합의하는 데가 제일 우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사정을 봐가지고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꼭 규칙과 언어는 꼭 같이 가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예. 실무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번 세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변호사님, 임 총장님 감사합니다. 그 중재의 조항은 가장 간단하게는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가장 간단하지만 또 한편으로 결정해야 될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중재 기관이나 절차를 제대로 적지 않을 경우는 그 자체가 무효이냐라고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옛날에 이제 그 한 중재 기관을 하면서 또 절차는 다른 중재 기관을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지양하는 바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또 이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이 출장이나 이렇게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런던 중재법원을 했는데 히어링은 한국에서 진행이 돼야 될 경우는 또 대한상사중재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그래서 중재기관 간 서로 협력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재조항 자체에는 명백하게 넣어두는 것이 좀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별 중재 조항 사례 그리고 이슈. 여기서는 우리 김혜성 변호사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한편으로 그 시작 전에 실제 그 중재 이용자에 해당하는 사내 변호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재환 위메프 법무지원실장님과 또 위메이드 정아랑 변호사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어떤 그 현업에서 일하시면서 중재와 관련해서 느끼는 어떤 문제 그리고 어떤 점이 가장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환 법무실장님. 예, 이재환 실장님 지금 뮤트를 언뮤트로 바꾸시고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우선 그러면 정아랑 변호사님부터 먼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위메이드 정아랑입니다. 저희는 최근 라이센스 계약들에 관한 분쟁들을 국제 중재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데요. 중재지는 싱가포르도 있었고 서울에서도 진행되었고 중재 기관은 ICC, 시합, KCAB로 다양했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KCAB 중재를 진행하는 경우에 특히 판정이 내려지고 나서 집행 진행을 위해서 중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 일단 거리적으로 굉장히 편리함이 있었고 그리고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으로 느껴졌었고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되게 그러한 부분이 더욱더 장점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는 사항인 중재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케이스별 복잡도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싱가포르의 시약이나 한국의 KCAB 중재가 ICC에 비해서는 좀 더 저렴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예, 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 게임 라이센스 분쟁의 경우에 라이센시가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라이센시가 로열티를 안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매출에 관련된 자료도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고
또 이러한 경우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술 침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액을 특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떠한 구제 수단이 있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라이선시가 이건 최근에 경험에서 정말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라이선시가 기술 이용을 중단하여야 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최종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대 통상 1년, 2년이 걸리고 그리고 또 판정이 난 뒤에도 집행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을 하는데 추가로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 동안 라이선시가 계속적인 위반을 하는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이런 상황은 라이선서로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 법률적인 측면에서 또는 분쟁 해결 조항을 드래프팅하는 사내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간 동안 상대방의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환 실장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연결됐습니다. 예, 이 실장님 또 코멘트와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영근 변호사님과 임수원 총장님 그 말씀 질의 답변식으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요. 저희와 같은 이제 유통 플랫폼 입장에서는 저희가 주로 체결하는 계약이 한 3가지 정도로 유형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고객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약관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일반적인 판매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대형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한 계약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제시한 약관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서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만든 조항과 이제 계약서로 진행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두려운 것이 많지 않은데, 이제 상대방이 제시한 걸 이제 받았을 때 이게 좀 가끔씩 이거 이대로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상대방에게 유리해 보이는 조항인데 우리가 이걸 아직 어떻게 이슈레이징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고객들과의 뭐 계약서라든지 분쟁이 있을 때 약관 규제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법 조항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뭔가 해결이 되고 그게 저희한테 불리할 때도 있고 유리할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만, 해외 판매자들과 이제 저희 사이에서 어떤 분쟁 해결, 약관상의 분쟁 해결 조항에도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을지, 만약 그렇다면 이제 사내 변호사의 입장에서 분쟁 해결 조항의 뭔가 드래프팅이나 협상 과정에서 어떤 내용에 주의해야 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시고 국내 거래를 하는 경우하고 또 그 국제 거래를 할 경우에 달라서 그런데 뭐 상세한 것은 김혜성 변호사님이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그 국내의 어떤 여러 가지 약관 규제법이라든가 이런 규제 법규에서 그 공적인 어떤 공정성을 위해서 보호해주는 것에 비해서 중재의 경우는 상당히 국제 기준이 있지만 당사자의 자치에 맡겨져 있는 영역이라서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오늘 앞 팀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 그 다양한 요소를 각자 자신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김혜성 변호사님이 오늘 코멘트와 질문을 고려해서 산업별로 한번 쭉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업별 중재조항 설명을 담당하게 된 김혜성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는 각 산업팀들이 자신의 영역에 속하는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분쟁 해결 조항에 대한 검토나 분석을 저희 중재팀에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수백 건의 분쟁 해결 조항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산업별 분쟁 해결 조항에서 특색 있게 문제되는 이슈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앞서 이재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유통계약, 그리고 정아랑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라이센스 계약, 그 안에 있는 분쟁 해결 조항이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런 저희 팀의 경험 중에서 일부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같은 중재 변호사 입장에서는 앞서 소개된 KCAB 표준 중재 조항과 같이 간단한 중재 조항을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검토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각 산업별 분쟁 해결 조항들은 좀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 산업에서 문제되는 상황들을 회사에 좀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사내 변호사님들의 고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변호사님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신다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게 이 세미나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산업 분야라고 하면 정말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첫 세미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많이 검토하는 M&A, 유통, 그리고 IT, 파이낸스, 컨스트럭션 관련 계약서들의 중재 조항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핵심 조항들 한두 가지 위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A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대상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거래 과정에서 주식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 그리고 거래 종결 후에도 일방 당사자가 콜 옵션이나 풋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 문제되고 당사자 입장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바로 중재 절차로 해결하기보다는 해당 업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하는 절차가 많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또 분쟁이 생겼는데 당사자들이 거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이전해버리면 분쟁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이행 조치, 스페시픽 퍼포먼스라고 하는데요. 그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주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통계약의 경우에는 이재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관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때 유통업자, 국가에 적용되는 강행 법규가 이런 약관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실질적 권리에 관한 조항이 주로 영향을 받겠지만 사실은 분쟁 해결 조항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내 변호사님들께서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업계 관련 계약의 경우에는 주로 최신 기술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이 포함될 때가 많습니다. 이때 계약상 금지한 기술에 대한 침해나 유출행위가 일단 발생하고 나면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속한 금지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요. 정아랑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센스가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분쟁 해결 조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 그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계약은 그 유형이 사실 매우 다양하고 근래 들어서 중재 절차를 분쟁 해결 절차로 채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 논 어그리먼트 경우를 살펴보면 저희 경험에 따르면 아무래도 힘이 있는 대주단에게 법원과 소송 중에 분쟁 해결 수단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조항이 유효하려면 어떻게 드래프트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계약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규모가 크고 다수 당사자가 관련돼서 계약 위반의 파급 효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분쟁을 조기에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분쟁 해결 절차를 두는 것이 통상적이고요. 그렇게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계약 이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목적의 계약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들이 사내 변호사님들께서 분쟁 해결 조항을 드래프트하실 때 어떻게 반영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A 계약의 분쟁 해결 조항을 보시겠습니다. 양도 주식에 대한 페어 마켓 밸류,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정식 분쟁 해결 절차인 중재 절차 전에 전문가 결정으로 조기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거래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일방 당사자가 거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3자에 대한 주식 처분이나 관련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처분이 필요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작성되는 M&A 계약 중재 조항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페어마켓 밸류의 결정에 대해서 전문가 판단 절차를 밟도록 하고 이때 전문가 판단이 양 당사자에게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고 규정한 조항입니다. 뒤에 이어서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재에서 전속적으로 해결한다는 중재 합의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전문가 판단에 오류나 누락사항이 있었던 경우에 과연 이걸 중재 절차에서 다시 다툴 수 있을지 그게 문제될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 판단이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고 하면서도 모든 분쟁을 다시 중재에서 전속적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하면 자칫 잘못하면 전문가 판단조차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나 전문가 판단을 중재 절차에서 어느 범위까지 다시 심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쟁 해결이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흔히 쓰이는 방안 중에는 전문가 판단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 제기나 중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전문가 판단에 최종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중재 조항에서도 전문가 판단은 다시 중재판정부가 심리할 수 있되 그 범위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국한된다는 재심사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 이전 청구나 이사회 결의 금지 등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구제수단 확보를 위해서 많이 들어가는 특정 이행 조항입니다. 이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 당사자는 법원에 대해서 공평하고 적정한 형평적 구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평적 구제 조치, equitable relief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미법상의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상황에 맞는 타당한 조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범위가 한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냥 임시처분이 아니라 모든 조치를 중재 절차가 아니고 법원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이영근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한국법상으로는 분쟁 해결을 위해서 중재와 법원 절차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실제 중재 절차가 시작되고 그때 반대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유효라고 보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일정한 청구를 법원과 중재 절차 모두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 전체 중재 조항 자체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형평적 구제 조치를 우선적으로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법원에 대해서는 임시처분을 중재 절차를 보조하는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를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재 합의가 있는 사안에서 M&A 분쟁이 발생할 때 이런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은 법원의 보전 처분을 구해서 필요한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 분쟁 해결 조항이 없어도 법원의 긴급 처분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에 이를 명시해 놓으면 보다 더 신속하게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재 절차 내에서 또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긴급중재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보신 대로 이렇게 전문가 판단 절차, 그리고 중재 합의, 그리고 법원에 대한 형평적 구제 조치를 신청할 권리가 모두 들어가는 중재 조항을 만드실 때에는 중재 합의 자체가 무효로 해석되지 않도록 그 상호 간의 관계와 범위를 아주 명확하게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디스트리뷰터십 계약 관련 중재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유통계약의 경우에는 본사 정책에 따라서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지 디스트리뷰터들을 보호하고 있는 강행 법규가 적용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 특히 약관규제법의 적용 가능성이 문제가 되고요. 이때 분쟁 해결 조항의 유효성도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본사가 작성한 중재 조항 사례를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본사 소재지인 뉴욕에서 미국 중재기관인 AAA를 통해서 뉴욕법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언어는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디스트리뷰터가 한국 업체이고 특히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국 중재기관, 외국 중재지, 외국 중거법을 정한 분쟁 해결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협상 단계에서부터 현지 유통이 이루어지는 현지의 강행 법규에 정한 유통업자 권리를 확인해서 이를 계약 내용에부터 반영하면 좋고요. 만약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협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합의되는 내용은 협상 기록을 남겨서 유효성에 의문이 없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유통 관련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지 강행 법규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가급적 계약 내용에 반영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강행 법규에 따라서 현지 디스트리뷰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법령상 주어지는 권리 성격에 따라서는 중재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령상 권리를 행사하면서 현지 법원에 직접 청구를 진행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법령 검토는 분쟁 해결 절차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약관규제법상 설명 의무, 그리고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혹시 계약에서 예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전에 검토해야 계약 이행 내용대로의 이행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디스트리뷰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원이 아닌 영어로 진행되는 중재 절차, 그리고 해외 중거법을 정하는 분쟁 해결 조항의 경우에는 현재 유통업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협상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환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좀 되셨는지요? 네, 잘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어차피 이제 계약이라는 게 모두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개별 협상 기록을 남기라는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계약은 항상 체결할 때 이제 신중하게 체결하실수록 협상을 하면서 계약 내용이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기 마련인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현실에서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 조항에 대해서까지 협상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분쟁 해결 조항이 이게 유효한 게 맞냐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그걸 그대로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쟁 해결 조항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양쪽이 다 동의를 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개별적인 이메일이나 회의록 같은 증거를 남겨두셔야지 나중에 이 유효성이 문제됐을 때 그걸 활용해서 방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IT 관련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IT 관련 거래에서는 기술 침해나 영업비밀 유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IT를 다루는 계약을 검토하는 사내 변호사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조치들을 좀 더 쉽게 받기 위해서 분쟁 해결 조항을 어떻게 드래프트하면 되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재조항 사례에서 보시면 계약과 관련해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란, 청구, 계약의 적용, 그리고 해석, 위반, 종료, 유효성 판단을 모두 중재로 해결한다고 해서 중재 합의 대상이 아주 폭넓게 규정돼 있습니다. 통상 기술 분쟁에서는 단순한 계약의 해석이나 위반 여부뿐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권리 자체의 유효성이나 관련된 기술적 쟁점이 함께 다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재합의 대상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해서 모든 쟁점이 중재 절차에서 한 번에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비밀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를 두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런 비밀 유지는 분쟁 해결 조항에서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법원 소송 제도는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기일을 진행하면서 공개될 위험이 생기는데요. 중재 제도는 원칙이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특히 IT나 라이선스 분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재를 분쟁 해결 제도로 선택하시는 실익이 있는데요. 특히 당사자들의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중재기관을 분쟁 해결 기관으로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KCAB 국제중재규칙 57조에서 중재 절차의 모든 기록은 비공개라고 정하고 당사자들도 상대방 동의 없이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의무를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그 위반 시 구제 조치가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당사자들은 상대방 당사자의 지적 재산권에 관한 의무 위반할 때 금전으로 배상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명시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형평에 따른 구제 조치를 중재판정부와 법원에 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 침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절한 구제 조치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계약 위반할 때 일정한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조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알아두시면 좋은 게 영미법 계열, 싱가포르법도 포함입니다. 그 영미법 계열의 경우에는 위약금 조항은 무효라고 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를 하실 때 이거는 이제 산정 불가능한 손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다. 이런 형태로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만약에 중고법이 한국법이면 위약금이 당연히 무효가 아니고 그 유효성은 인정하되 다만 과다한 금액 부분이 감액되는 그런 이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M&A 계약 부분에서도 잠시 등장했던 긴급중재인 제도가 유용할 수 있는데요. 긴급중재인이란 신속한 권리구제가 요구될 때 긴급조치를 위한 중재인을 선정해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3주 내에 빠르면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법원의 보전 처분과는 달리 구제 조치의 유형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특히 공개가 원칙인 법원 절차하고는 다르게 원칙적으로 비밀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술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조치를 받기 위해서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긴급중재인의 결정에 대해서는 현행 중재법상 법원을 통한 집행이 곤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비해서 당사자들이 중재 조항을 작성할 때부터 긴급중재인을 포함하는 중재인의 명령을 위반할 때는 어떠한 구제 조치를 각자 취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합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아랑 변호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이 되셨으면 좋을 텐데요.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은 중재 조항 작성 때부터 취할 수 있는 구제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집행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재 조항에 어떤 구제 수단을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국 법원에서 그게 수용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부터 집행이 예상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의 현지 변호사랑 같이 계약 체결 단계부터 논의를 해서 법원이 나중에 집행할 때 이 조항을 보면 보다 쉽게 이를 집행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조항 내용과 그 문헌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중재인 결정을 통해서 조기에 집행 자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바로 그 시점부터 집행국 변호사들하고 협의해서 향후 집행 단계에서 가급적 많은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이를 토대로 긴급중재인에게 구하는 신청 내용을 구성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금융 관련 계약에 대한 분쟁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계약의 대표적인 유형인 론 어그리먼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대주단 측이 협상력이 높다 보니까 대주단이 활용하는 표준 계약을 토대로 협상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대주단 측에서 실제 분쟁 발생 시점에 그 분쟁 유형에 따라서 소송이나 중재를 선택하도록 옵션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조항은 대주단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분쟁 발생 시점에 중재나 법원 소송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법원 소송과 중재 중에 선택하도록 하는 조항은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법상 유동적 무효라고 해석되는 선택적 중재 조항이랑 주장을 할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적 중재 조항을 만약에 피할 수 없다면 다음 방안은 중재지와 중거법을 모두 선택적 중재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보통법 계열의 국가, 가령 영국이나 싱가포르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기존 금융계약들은 금융규제기관에서 임명하는 중재인을 통한 중재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외 금융규제기관에서 임명하는 중재인이 중재 절차를 과연 어떻게 진행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당사자분들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중재기관의 규칙을 지정을 해서 원활한 중재 절차가 진행되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하자면 선택적 중재 조항을 피할 수 없는 경우 그 중재 조항의 유효성을 심사하게 되는 기준이 될 중재지 그리고 중거법을 모두 선택적 중재 조항을 유효로 인정하는 국가의 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 검토 과정에서 이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문서 제출 절차에서 얼마나 많은 내부 문서를 내야 되나요? 이에 따라서 중재나 소송 중에 어느 쪽이 좋을지 선택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통상적으로 국제중재 절차에서는 미국 소송에서 인정되는 디스커버리가 아니라 고유의 문서 제출 절차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디스커버리는 문제되는 쟁점과 관련성만 있으면 모든 자료를 다 게시하도록 하는 미국식 제도이고요. 반면에 국제중재에서 다큐멘트 프로덕션은
문제되는 쟁점과 관련성 그리고 중대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비교적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문서 제출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소송이나 중재 중에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문서 제출 범위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중재 조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중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당사자들이 관여하고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프로젝트를 전제로 하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분쟁들이 전부 소송이나 중재 등 정식 분쟁 해결 절차까지 거치게 된다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분쟁을 좀 더 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건설 프로젝트 분쟁 해결 조항은 중재의 전 단계에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이른바 멀티 티어드 분쟁 해결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분쟁이 발생하면 양 당사자들이 현장 실무자들이 28일간 협의를 시도하고 그 다음 본사 매니지먼트가 또 28일 동안 협의를 시도하고 그 다음에 미디에이션, 조정을 84일 동안 시도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도 분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비로소 정식 중재 제기가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다층적 분쟁 해결 제도는 확실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정식 중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또 반대로 일방이 불합리한 조치를 했는데도 그래서 분쟁이 발생했는데도 상대방 당사자는 저 절차를 다 거치느라 분쟁을 적기에 해결하기 어려워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드래프트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중재조항 작성 과정에서 이렇게 하시려면 아주 많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자를 통해서 해결되는 조정 절차,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의 효력이고요. 그 다음 분쟁 해결 과정에서 분쟁으로 인해서 프로젝트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의무를 규정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분쟁으로 인해서 프로젝트 수행이 지연되면 이는 모든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또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3자가 개입하는 분쟁 해결, 대체적 분쟁 해결 조항의 효력을 보시면 국제건설계약의 표준 폼으로 사용하고 있는 FIDIC 계약의 DAAB 또는 Dispute Avoidance or Adjudication Board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디스퓨트 보드나 디스퓨트 어주디케이션 보드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FIDIC 2017년 최신판부터는 이렇게 DAAB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FIDIC 2017년 버전에 의하면 DAAB 결정의 효력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은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정해진 28일의 기간 동안 당사자가 DAAB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때 최종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그러면 더 이상 중재로도 다툴 수 없다. 만약에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이의가 제기되면 그때는 그 판단이 중재 판정시까지 잠정적으로 구속력만 인정되는 상태인 건데요. 이렇게 일부 구속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분쟁 절차 진행으로 인해서 프로젝트 수행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형 프로젝트의 중재는 2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중재 기간 동안 현장 실무 담당자들이 중재에 집중하다 보면 현장 업무에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같은 목적에서 대부분의 건설 프로젝트 계약의 분쟁 해결 조항 혹은 중재 조항들은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이 페이지 맞네요. 예, 이렇게 건설 프로젝트 계약의 분쟁 해결 조항들이나 중재 조항들은 계속적 계약 의무 수행 조항을 이런 식으로 포함을 시키고요. 여기서 보시는 조항이 그런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빠르고 간략하게 산업별로 중재 조항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메시지 남겨주시면 추후에라도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서구가 됐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 질문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 당사자들이 있어서
중거법이나 중재 조항이나 이런 거를 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이게 유효한가 했는데 아마 이 중재 절차라든가 중재의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정되지 않고 중거법도 없고 이랬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 이영건 변호사님 한번 간단히 코멘트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이 시간 관계상 저도 간단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뭐 분쟁 해결 조항은 그 계약의 일부이긴 한데 계약 전체의 유무효에 대해서는 영향을 보통 주지 않고 이제 보통 또 계약서 보시면 separability나 뭐 severability에 해당하는 규정이 보통 있어서 사실 전체 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안 줄 것 같은데요. 다만 그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주로 당사자 중심으로 관련된 국가의 국제사법 conflict law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일단 그 그리고 그 전에 일단 중재 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중재 합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사자들이 특별히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중재를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예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사실 중재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어느 법원으로 가서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 판단을 받을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 보통 이제 국제사법을 보시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들을 살펴보시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국제재판 관할을 행사할 것인지 지금 현재 국제사법 같은 경우에는 입법이 예고된 그 개정안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규정이 자세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제일 큰 문제는 여러 나라의 법원이 동시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거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의 법들 그 국제사법을 보시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라서 중거법을 정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과 연동된 개념이 이제 특징적 이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못하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히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관련된 국가의 국제사법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간단한 질문에 아주 복잡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 사내 변호사 여러분들이 중재 이용자분들이 오늘 이 웨비나를 듣고 바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마 근거도 될 것 같습니다. 중재 조항에 너무 필요한 사항이 안 들어가 있으면 지금 이영건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많은 일들을 재판 관할권 문제라든가 어느 법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법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환 실장님이 그 얘기하신 것처럼 각국에 있는 규제법이 여기서 많은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사실인데 중재 조항만큼은 각자가 이용자가 자신이 책임을 가지고 선택한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굉장히 중재하는 게 쉽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해놓고 그냥 너무 급박하게 하게 되면은 사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가 오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될 텐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걸 들으신 우리 변호사님들, 특히 사내 변호사님들은 사실 회사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KCAB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동시에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 이렇게 종결하기로 하고 특별히 이 브라운관 스크린에 나오는 분도 있지만 그 뒤에서 나오지 않은 분 중에서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분들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른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